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이제 내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어서 또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성과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정을 두고 이게 1박이냐 2박이냐 그래서 한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1박이냐 2박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일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조금 건설적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방한 D-1. 저희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 국빈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서 묵지? 여러 가지 소소한 궁금증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이인철 소장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이제 방문하는 게 꽤 오랜만의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25년 만인데요. 근데 이미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김을 너무 많이 뺐어요. 네. 2박 3일 동안 정말 최고의 네. 극진의 대접을 받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일 동맹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다라는 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사실 골프 회동부터 시작을 해서 만찬만 4번이에요. 식사만. 네. 잠잘 때 빼고 붙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베 총리와.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별개로 장려, 사실상 실세죠. 이방카 딸한테는 여성기금으로 57억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 564억 원을 쾌척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2박 3일, 48시간 일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25시간 일정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국내 내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주말부터 지금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내일 도착을 하는데요. 7일과 8일 양일 동안 100여 곳에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숙소 근처까지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있는 피켓을 화형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지금 손님 초대했는데 여기를 가야 되나? 라고 할 정도의 정말 우리 국민이 네네네.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한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북한 핵 이슈와 한미 자유무역 협상의 이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내일 도착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국회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군 기지 방문이라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5개국 순방의 목적 자체가 대북 고립 정책에 대한 글로벌 공조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이 얼마나 다른 국가, 아시아 국가와의 어떤 대북 공조를 얻어내느냐가 이 대북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정말로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돌발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 역시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선제 공격에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빈 자격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집단의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어디서 묵을 것인가, 묵는 장소도 좀 삼고초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타고 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에어포스 1에다가 전용기도 들고 오고요. 그리고 전용 차도 들고 오는데 한 대씩 들고 오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예.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항상 디코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더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 때 테러 행위가 있을 경우에 정확히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제
에어포스 1에 싣고는 전용 헬기가 미국 시콜스키가 제작한 머린 1 그 2대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네. 싣고 와서 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조립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 네네. 헬기 한 대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5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네. 혹시 앵커께서 그 헬기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어요. 헬기를 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헬기 타면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막 그게 헤드폰을 헤드셋으로 끼고 하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머린 1이라는 비행기는 14명이 탈 수 있는 굉장히 큰 헬기인데 네네. 방음 장치가 완벽해서 이게 이 4명의 해병이 조종을 하고요. 한 네네.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간단한 군무회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용차는 여러분도 한번씩 이렇게 TV 뉴스 보시면은 기다란 승용차 하나 있고 경호원들이 한 8명이 옆에서 네네, 같이 네. 문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실 텐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저 차는 이제 그 GM에서 특수 제작한 캐딜락 1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저 차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 차의 경우에는 무게가 무려 6톤입니다. 그래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13cm의 방탄 유리로 되어 있고요. 네네. 미사일이 날아와서 맞추더라도 저 차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지더라도 해서 스프링클러로 불을 끌 수 있고 또 산소 네네. 발생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는 좋지 않겠죠. 연비는 한 3.5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런 것을 2대씩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딱 공개된 장소에서 오픈을 하고 네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는지 그럴 때 말고는 이동할 때는 정확하게 2대 중에 어디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뭐 연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예정되어 있는 일정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그 일본 아베 총리와 일정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골프 회동이라면 우리나라는 청와대 경내 산책 일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뭐 저녁에는 철판구이 그리고 낮에는 미국 쇠고기산 햄버거를 네네. 먹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와규를 좋아한다고 해서 와규 스테이크까지 먹으면서 정말 소수 인원이 참석하면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후문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48시간 동안 4번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아침 조식 빼고 다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끼니마다 이 정상과 그 친인척들이 이게 굉장히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가 많을 수 있어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다소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방한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목조 한옥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춘제에서 환담을 나누고요. 그리고 공식 이제 만찬에서는 클래식과 한국의 전통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음악 그리고 케이팝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아마 이 만찬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좀 대접을 받아 갖고 갔으면 하는 느낌을 네네. 받았으면 하는데 근데 사실상 취미가 양 정상 간 취미가 좀 달라요. 네. 이 지금 그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취미가 산책이나 등산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베 총리와 사실 미국에서도 자기 전용기로 이제 데려가서 네네. 이제 아베 총리와 이 골프를 즐길 만큼 일본도 굉장히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골프를 하기 위해서 자국 내 최고의 골프 스타를 데려와서 네네. 이제 대동에서 같이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사실 골프 라운드과 같은 이제 격이 없는 어떤 자리가 별로 없어서 일본과 이제 비교하면 친구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냐라는 뭐 지적도 그런 나오는 이야기도 대목입니다. 나오고 있는 교수님께서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뭐 우리나라 지금 TV나 뉴스를 보니까 네. 지금 이 소장 말씀하신 왜 우리나라는 1박 2일이고 중국하고 일본은 2박 3일이냐. 네네. 왜 우리는 골프를 안 치냐. 네. 근데 저는 그런 문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관계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사실 큰 현안이 없습니다. 뭐 북핵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직접 빗겨선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네. 뭐 경제 문제, 무역 적자 이슈가 있지만 우리보다 조금 한 380억 정도 조금 많긴 한데요. 네네. 일본이 워낙 무역 대국이고 또 일본은 사실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주요 현안은 뭐 메구미 양 납치 사건, 조기 송환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좀 돌이켜 보시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지도자가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북핵 사태라고 하는 것도 일본은 당사자도 아닌데 굉장히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 더 떠들면서 여러 가지 그 사학 비리 사태라든지 이런 불리한 자신의 국내 정치 입지를 만회하게 한 수단으로 삼고 있고요. 저는 뭐 우리 문 대통령도 그 트럼프 대통령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노선이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그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에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다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부시에게 너무 과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뭐 잘 풀리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관계가 좋은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우리나라 정책 노선, 외교 노선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다만 아까 이 소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국빈 방문을 오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뭐 데모를 심하게 한다든지 뭐 심지어 뭐 화형식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차분하게 환영하고 또 우리로서는 최대한 그 성의껏 우리 입장을 설명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 만약에 그 일본에서 철판구이집을 간 것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금성에서 티타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경내 산책으로 비교를 하니까 좀 이게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이것을 우리가 준비했던 이벤트인 국회 연설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이 이벤트가 훨씬 더 크고 또 건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제일 편한 것은 아마 일본일 겁니다. 아베 신조 골프도 치고 같이 철판구이도 먹고요. 제일 부담스러운 상대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뭐 저 공산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8일 하루 자금성을 폐쇄를 시키고 그 넓은 자금성을 둘이서만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이 문 대통령처럼 이렇게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하루 동안 이렇게 문을 닫고 둘이서 걷는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 문화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자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경내를 같이 산책하고 또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나라보다 하루가 짧다 하지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예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데 대해서 각 나라 입장이 다른 만큼 우리 국민들도 너무 그걸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직접적인 경제 문제를 한번 짚어볼 텐데 한미 FTA 개정 문제와 그리고 북핵과 관련된 한미 공조의 문제가 아마 이번에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 한미 FTA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그동안 계속 폐기의 카드를 접지 않고 있어요. 방안을 하면서도 이 카드를 계속 들고 올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폐기 카드를 꺼낼 거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정 협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이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한테 제3차 개정 협상을 좀 하자라고 이제 요구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표출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무진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폐기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2박 3일 동안에 일본에서 그런 굉장히 후한 국빈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시 일본과도 무역 통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한미 FTA는 물론 우리는 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과는 관세 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무역 흑자의 3위 안에 든다면 일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토요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안 팔리고 있다. 니네 수입 장벽을 내려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할 말은 꾸준히 이렇게 세일즈 웨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 국회의 연설 일정이든 아니면 또 다른 대화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 미국 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는 이제 제스처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이익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한미 FTA 협정이 만일 폐기가 된다 그러면은 양국 간의 무역액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 ITC, 즉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나온 자기 나라 보고서를 보더라도 만일에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는 440억 불로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대미 무역 흑자가 232억 달러입니다. 미국 통계는 280억 정도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상품 무역은 232억 불 흑자지만 서비스 무역은 141억 적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상품 무역에 안 잡히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 수입인데요. 네네. 무기 수입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연간 한 40억 내지 50억 불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한다면 상품 무역 흑자에서 그 무기 무역 적자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무역 적자를 빼면 실제로 한국의 대한 무역 흑자는 40억 내지 50억, 대미 무역 흑자는 네네. 40억 내지 5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걱정들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전자기기 있잖아요. 네네. 그건 ITA 협정이라고 해서 WTO의 별도 협정으로 이미 무관세화해야 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자동차 말씀하시는데요. 자동차가 그 WTO 협정은 2012년부터 발효됐지만 작년부터 자동차 부분은 발효가 됐어요. 그리고 네. 미국이 원래 자동차 수입 관세가 2.5%고 한국은 8%였는데 그게 작년부터 없어진 거죠. 네. 만일에 폐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8% 관세를 받을 것이고 미국은 2.5%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 무역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네. 자세히 따져다 보면은 이게 한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오히려 어차피 한국에 수입 안 하면 중국에 네네. 수입해야 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전략으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혹은 대통령 되고 나 초기 시절에는 이 블러핑 용어로 폐기하겠다라고 소리를 외쳤지만 실제로 이제 점점점 정보를 갖다 많이 받게 되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폐기하는 것이 양국 간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했을 거고요. 제 느낌으로는 아마 이 어느 정도 개정하는 선에서 타입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문제인데 농산물이라든지 서비스 쪽에서 조금 더 양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예. 그 트럼프라는 인물을 봤을 때 계산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을 가끔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네네. 그러지 않을까에 대한 네. 궁금증이긴 하고 또 의혹이긴 한데요. 아마 사실은 네네. 우리가 이제 모든 이 정부가 내세웠던 주장을 이제 김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네, 그렇죠. 거고요. 네. 논리적으로 보면 하등에 서로 윈윈이라는 건 맞지만 그걸 무릅쓰고 폐기까지 언급한 데는 분명히 정치적 뒤에 자기의 어떤 이 떨어진 이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러스트벨트의 어떤 세력을 모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더 우려하고 있는 건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일본이 동북아에서 군사력 강화를 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나 한미일 동맹은 인정을 하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 우리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네. 보면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는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미 FTA도 마찬가지. 한미 FTA의 어떤 경제적 측면만을 놓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여기까지 끌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에 뭐를 요구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3차 개정 협상이라는 건 한국과 서울과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협상 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네. 한 4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협상 인력을 5배로 늘려달라. 200명 수준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나도 최후의 카드를 갖고 그렇죠. 협상을 임하게 네네. 해달라. 결국에 미국이 트럼프 FTA 폐기를 얘기하면 김현정 본부장도 FTA 폐기라는 카드를 최종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권한을 달라고 권한을 했죠. 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숫자적인 것을 설득할 그 시한이 너무 넘어섰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무서운 겁니다. 네,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런 재협상과는 별개로 다시 반도체까지. 네네. 지금 우리나라 상반기 내 수출 효자 품목은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인데 삼성을 꼭 집어서 반도체 부분까지 지금 이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태양광 패널, 세탁기 이어서 반도체까지 만일 네네.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 수출 자체에 금이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라서 저희가 이 얘기는 조금 더 길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2개를 비롯해서 24개 특허권을 위반했다면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한 거고요. 이거 그 세탁기와 관련해서 제소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를 통상 압박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업의 이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 압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방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자, 다음 주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실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개인이 휩싸였다기보다는 우리은행이 휩싸인 건데 16명을 부정청탁,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받아서 채용시켰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사퇴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지난해인데요. 2016년 우리은행 이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금 이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여기 지금 청탁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국정원 직원,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이었어요. 그러니까 16명에 대해서 이 특혜 채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사실 뭐 이에 앞서서 우리은행은 여러 가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에 뭐 외부의 법무법인 그리고 은행 내 이제 인사부 검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TF팀을 꾸렸고요. 네네.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 금감원까지 다 이제 검거에 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련 자료가 이제 검찰에 넘어가면서 이 압박을 느끼고 자진 사퇴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 자진 사퇴 이면에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장의 이제 소속을 보게 되면 사실 서강대 출신 이 서금해라고 해서 네네. 지난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서금해라고 해서 서강대 출신의 금융인 모임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꼬리표가 붙은 인물이어서 이번 이제 채용 비리에 앞서서 뭐 인터넷전원은행 K뱅크 인가 과정에서도 뭐 우리은행이 이제 특혜 시비에 휘말린 바가 있는데 이런 걸 이유로 윗선에서 거치 표명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인사 문제는 사실은 공공기관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이제 금융권 이외에도 모든 부분이 다 이제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를 해서 좀 낱낱이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은행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16명이 뭐 인사청탁을 받아서 채용이 됐다고는 하는데 원래 청탁받았던 인사는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청탁을 받아서 그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채용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16명이 겹쳤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의 입장은 있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광구 행장이 사퇴를 한 시점을 보면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오히려 또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 뭐 이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광구 회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내외부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왔었습니다. 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서금해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광구 행장이 자기가 그 지난 박 정부 시절에 행장이 되기 위해서 서금해라든지 그 금융 관련 그 규제기관에 굉장한 로비를 했다. 서금해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금융과에 받아했습니다. 결국은 그걸 되는 걸 보고 야, 서금해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로비를 통해서 행장이 됐다는 출생적인 문의는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채용 비리인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문정부 들어서 가장 주장하고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 공정성입니다. 공평한 경쟁, 공정 경쟁입니다. 네네.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천여 개 공기업은 그 인사의 전수조사, 인사비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기업에 근무해봤지만 이런 정도, 물론 뭐 훨씬 많은 청탁은 받았겠지만 이런 정도의 그 VIP의 그 부탁에 대해서는 행장한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행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도덕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아마 어떤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사청탁으로 채용을 했다는 측면을 그것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은 뭐 그런 것이고 하지만 그 내부나 뭐 외부에서 또 이광구 행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로 우리은행이 민영화를 하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광구 행장이 딱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또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지난 2014년 12월에 취임을 해서 그동안 이제 16년이나 끌어왔던 네네. 우리은행 이제 민영화에 성공시킨 이걸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올 1월에 재선임에 성공을 합니다. 연임에 성공을 해서 2년 정도 임기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때 자진 사퇴하는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이 뭐 업종만 놓고 보면 사실 공기업 은행장 정도의 이제 직이라면 네. 누구든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보면 우리은행이든 아니면 다른 은행이든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계속해서 은행의 이윤은 더 커져갔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은행도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전문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다각화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이 발목을 자로잡는 바로 이런 이제 취임 이후에 본인의 이 임기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장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 때문에 잦은 사퇴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자, 우리은행이 지금 안고 있었던 숙제 가운데 하나가 지주회사 전환이었는데 사실 이게 이광구 행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지주사 전환이 좀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 하나 하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은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간단하게요. 네, 뭐 지주사 전환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또 우리나라 은행들의 지주 전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주사 전환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사가 매출과 이익의 75%가 은행에서 나오고 있고요.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 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조금 주인 있는 민영화, 예를 들어서 신한이라든지 혹은 뭐 하나라든지 이런 식의 지금처럼 다수의 그 주주를 모아놓고 그러면 결국은 CEO가 은행 그 전문 경영인 CEO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도덕적 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래도 여기는 뭐 정부의 영향권이 있습니다. 민영화 됐다고 하지만 아직 뭐 정부 관련 기관에 그 지분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어떤 그 원하는 사람이 행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전문성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선임이 돼서 우리은행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